망명작전의 초기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나요? 망명작전은 우리 옆팀에서 했고요. 옆팀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는 저는 제외가 됩니다. 왜?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과 사무실 간에는 차단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 비서가 그렇게 망명했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최초로 인지하게 됐고, 망명 작전을 수립하거나 당시 당일날 북경에서 하는 그 작전에서는 저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졌는지는 이후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유추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유추해서 상상력의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 요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의 기록을 남기더라도 그 구체적인 과정은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심경은 어떠셨나요? 자, 저는 저의 본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심경은 지금 국가의 조직에 매우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저는 또 다른 극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지만, 워낙에 조직 내부에서 중국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았었고, 또 그때가 되니까 사무실에서 선배들은 자기들이 중국에 유학도 갔다 왔고 파견도 갔다 왔고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다들 얼굴 돌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등 돌리고 나몰라라 할 때 젊은 저는 사격자라고, 싸움자라고, 또 외국어를 잘한다는 그 죄 아닌 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선발이 되었고 동료들을 뽑아서 같이 가게 됩니다. 불과 반나절 사이에 동행할 사람들 뽑았는데 뜻하지 않게 추가적인 한 사람이 포함이 됐어요. 그 사람은 사격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야. 그리고 발차기나 이 정권 지르기조차도 안 되는 인간인데 왜 뽑혔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썩어가고 있는 조직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보고서를 쓰려면 걔가 보고서를 잘 쓰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총 한 발 쏠 줄 모르고 이 정권 지르기로 격투를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우선적으로 회사 조직에서 뽑았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보고서가 내가 쓰면 될 거 아니야. 그까지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총도 잘 쏘지만 싸움도 잘하지만 외국어도 잘해야 되지만 그따위 거 보고서 쓴 거 일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보고서를 잘 쓰는 놈이라고 따라 붙인 거야. 와가지고 하는 짓이라고는 어떤 짓을 하느냐. 이 자식이 겁에 질려갖고 말이야. 겁에 질린 놈들이 하는 짓이 뭐야. 회피하냐, 은폐, 도주, 도망, 책임 회피. 이게 지금 비겁한 놈들의 소인배들의 역할 아니야 이게. 와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바람에 내부에서 하마터면은 균열이 크게 생길 뻔했다고. 다행히 등소평이 죽어주는 바람에 그게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겁쟁이, 이 용렬하고 비겁한 애가 우리 구조팀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보고서 전담맨 진짜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런 그 내부적인 비겁자, 겁이 많은 이런 애들이 속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당시 우리 팀에는요, 대한민국에서 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 저도 총을 잘 쏘는데 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잘 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맨손으로 한 16명은 다 찢어 발길 수 있는 그런 괴력과 무공을 겸비했던 그런 대원이 있었고요. 특수부대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안 되면 되게 하는, 불가능은 없게 하는 그런 출신 대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그 일을 무사히 큰 대거 없이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당시에 유종하 씨가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유종하 씨는 제 어렸을 때 아주 절친한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데, 그래서 늘 우리는 유종하 외교부 장관을 친구와 저 사이에서는 종하 삼촌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 종하 삼촌의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김하중이라는 분이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김하중 씨를 같은 비행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참
참 운명이랄까요. 1994년도에 YS가 북경을 방문할 때 제가 북경에 가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김하중 씨를 처음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냐? 그때는 북경까지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항이 없는 관계로 천진에 내려서 거기서 차를 타고 북경까지 한 2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당시의 교통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제가 북경에 도착해서 숙소를 정하고 우리 지사장님의 명을 받잡아서 당시 제가 천진시에 있는 공항국, 공항 관리하고 있는 공항국 간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천진공항을 갑니다. 물론 당시 파견 나와 있던 또 한 명의 우리 직원과 동승을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당시 천진시 공항국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과 토의를 하고 각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게 되는 비행장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웬 한국 사람이 뭘 묻는데 보니까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가 옆에 가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중국 사람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한국에서 왔는데 내가 대신해서 통역을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해드렸어요. 보니까 별 문제 아니야. 그런데 난 그거를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게 귀에 안 들어올까? 그랬는데 현장에서 확인 점검도 완벽하게 끝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대낮부터 연애를 벌리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는 3명인데 그쪽에는 9명이 나왔어. 기본적으로 굿 프렌드, 하우펑이어가 되려면 3잔은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9명이 우리한테 주는 건 9, 3은 27, 27잔은 우리는 마셔야 되고 그걸 저희들이 다 받아 마신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3잔 내지는 많아야 9잔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65도, 70도 정도 되는 그 아주 고급 술이지만 도수가 높은 술을 본의 아니게 수십 잔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왜? 이 자리에서 원만하게 자리가 끝나야지만 이 중국의 전문가 집단들과 정상적인 교류가 되기 때문에 몸을 바쳐서도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죠. 질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30잔이 넘어가니까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막 200의 장진주를 읊어가면서 또 조식에 제 서림사벽 이런데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런 중국시를 읊어가면서 술을 잔을 좀 회피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막무가내로 술 먹이는 중국 측의 강권적인 그런 요청으로 인해 갖고 대낮부터 대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당시 지사장께서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재미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지사장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술자리가 다시 이어지는데 저는 그날 술도 많이 마신 데다가 지사장님 연세도 있으신데 술을 좀 천천히 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양반 얘기가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나더러 함부로 해라 말아야 그러더니 너 지금 당장 대가리 박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사던 원산폭격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북경 소재 술집에서 중국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여중시어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류하던 우리 또 다른 그런 아주 훌륭한 총의 명사수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거를 만류시키려고 하다가 그 양반도 같이 저랑 그날 머리를 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군대 조직보다 더한 우리 국정원,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데 그런 거죠. 당시 그래서 그 천진공항에서 중국어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며칠 전에 알게 됩니다. 대사관 건물에 다른 일로 들어갔더니 우리 쪽 직원 하나가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서로 모르냐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이인데 왜 모르냐서 나 처음 뵙는 분인데 보니까 며칠 전에 천진공항에서 그 어버버버하고 중국말이 안 되던 그 이상한 한국 사람이었어요. 봤더니 우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 선부였어. 이름이 김하중이야. 그 사람이 훗날 중국 대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김하중 선배를 1997년 2월 14일 아침 비행기를 타려고 탔는데 거기서 또 이 양반이 비즈니스석에서 있다가 일어나더니 날 보고 어떻게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도와주러 왔냐고 악수를 청하시는 거야 선배가. 그러니 선배가 악수를 하자는데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눴죠. 근데 그거를 그 비행기에 동승했던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본 거야.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가장 뻣뻣한 놈이 누구냐 그러면 김하중이라 그랬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저렇게 뻣뻣한 놈이 어떻게 저 조직폭력배 같이 생긴 최수영이한테는 그렇게 다사고
만나고시 악수를 청하고 이런 거 보고 기자들이 놀래버린 거지. 그랬더니 웬걸 북경공항에 내렸더니 북경공항에 내리고 보니까 김하중 씨는 비즈니스석에 있었으니까 먼저 내렸죠. 저희들이 이제 이코노미석에 있었으니까. 근데 내려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을 찾으려고 기다렸는데 보니까 이미 게이트 쪽에는 기자들이 꽉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인산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외교부 애들은 또 지들 또 외교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이 왔다고 또 김하중 앞에서 또 알랑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나를 지목하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그런 판단 내렸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들에게는 절대로 나서지 말고 가방에 손대지 마라. 가방을 찾는 순간에 내려놓기만 하고 내가 카터에 담는다. 그리고 나가서 대한민국 대사관 번호 몇 번 다시 뭐뭐뭐 이런 검정색 그 미엔바우처라고 하는 우리 저 말하면 카니발 같은 차들이 있죠. 그런 여러 명 탈 수 있는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몸을 피해서 몸을 먼저 실어라. 가방은 내가 갖고 간다. 해서 가방을 우리 동료들 걸로 다 실어서 저 혼자 날려다 보니까 카터가 무겁고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가 밀고 가는 카터를 못 나게 앞에서 막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면서 뭐 서방 기자는 저더러 Are you a special agent라고 묻기도 하고 다른 한국에서 온 기자들은 야, 뭐 어떻게 됐냐고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말은 안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도무지 앞을 풀어주지 않길래 그 카터를 갖고 제가 순간적으로 콱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웬 한국 기자가 이 조인트에 정강이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고발 조치하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개 XX야, 10XX야 이래가면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흥분해서 그런 그 언론사 애들하고 제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무사하게 다 전원 탑승을 최종 확인하고 그리고 짐을 싣고 그리고 제가 선탑을 해서 이제 대사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항에서 출발하는 그때부터 우리 일행에 대한 추적은 시작이 됐고 그 이후부터 영사관 건물로 들어가는 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찍어서 황장엽 비서와 김덕헌 선생이 제3국을 경유해서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황 선생의 비행기가 이 성남공항에 도착한 그 전까지 모든 뉴스에 관련된 동영상은 제 얼굴이 출연하게 됩니다.